제발 저희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어림없다. 난 내 인생 찾아 떠난다. 안녕.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사연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평생을 자식 위해 살았답니다. 제 인생이요? 그런 거 없었어요. 오직 아들 잘 되는 게 제 꿈이었고 며느리 눈치 안 보고 사는 게 제 소원이었지 뭐예요. 그렇게 68년을 살아왔는데 그날 소파 밑에서 그 서류들을 발견하고 나서야 깨달았답니다. 아, 내가 키운 건 자식이 아니라 원수였구나. 그날은 유난히 햇살이 따스한 봄날이었어요. 창밖으로 벚꽃잎이 하늘거리는 게 참 예쁘더라고요. 하지만 제 마음은 그 벚꽃처럼 평화롭지 못했답니다. 며느리 수진이가 아침부터 또 그 말을 했거든요. 어머님, 오늘 구석구석 좀 제대로 청소해 주세요. 노인 냄새 진짜 심해요. 그 말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지만 꾹 참았답니다. 아들 민수 앞에서 갈등 만들고 싶지 않아서요. 그래서 더 열심히 청소했어요. 무릎이 쑤셔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말이에요. 거실 소파를 밀고 청소기를 돌리는데 뭔가 종이 뭉치가 툭 떨어졌어요. 먼지투성이 갈색 봉투였답니다. 무심코 펼쳐본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답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서. 제 명의로 된 이 아파트. 시가 5억짜리 아파트를 팔겠다고 부동산에 맡긴 서류였어요. 제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답니다. 아니, 이건 제가 찍은 게 아니에요. 대체 누가 제 도장을 몰래 찍었단 말인가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그 밑에 또 다른 서류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답니다. 실버타운 입소 신청서. 입소 희망자 성명 박명숙. 보호자 김민수. 입소 희망일 2025년 4월 15일. 이게 대체 뭐야? 중얼거리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앞이 캄캄했답니다. 아들 민수가 제 아들이 절 요양원에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제 등 뒤에서 몰래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답니다. 숨이 막혀서 한동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 내외가 퇴근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전 황급히 서류를 소파 밑에 도로 밀어넣고 부엌으로 갔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손이 계속 떨렸어요. 칼질하다가 손가락을 벨 뻔했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며느리 수진이의 목소리였어요. 평소처럼 차갑고 무뚝뚝하더라고요. 마치 남의 집 하숙집 주인한테 인사하듯 말이에요. 응, 저녁 거의 다 됐다. 손 씻고 나와라. 애써 평온한 척했지만 속은 온통 뒤죽박죽이었답니다. 밥상을 차리는데 손에서 국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이 사람들이, 제 자식들이 절 내쫓으려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저녁을 먹는 내내 아들 내외의 얼굴을 쳐다봤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언제부터 제 아들은 저를 짐으로 여기게 됐을까요? 남편 잃고 홀로 이 아들 하나 키우느라 제 청춘을 다 바쳤는데 말이에요. 새벽 시장에 나가 생선 팔고 남의 집 청소하고 식당 설거지까지 했답니다. 손이 트고 발이 부르튼 것도 모르고 말이에요. 사실 여기에는 더 아픈 사연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달리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아들 내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이상하게도 전엔 몰랐던 것들이 이제야 보이더라고요. 아니, 보기 싫어서 외면했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아침마다 며느리 수진이는 꼭 이렇게 말했어요. 화장을 짙게 한 얼굴로 코를 찡그리면서요. 어머님, 오늘도 창문 좀 활짝 열어두세요. 집안 공기가 진짜 답답하다니까요. 노인 냄새 난다는 소리를 애둘러 하는 거였답니다. 처음엔 그냥 환기시키자는 말인 줄 알았어요. 바보같이 말이에요. 한겨울 영하 10도인 날에도 창문을 열어놨더니 독감에 걸렸는데 며느리는 한숨을 푹 쉬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감기 좀 조심하시죠. 요즘 병원 가는 거 힘드시면서 병원비며 약값이며 얼마나 비싼데 제 건강을 걱정하는 게 아니었어요. 약값이 아까웠던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꾹 삼켰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더 기가 막힌 일이 시작된 게요. 제 연금 얘기였답니다. 매달 85만 원씩 나오는 국민연금이요. 남편 사망 후 유족연금까지 합쳐서 받는 거였는데 6개월 전쯤이었을까요? 아들 민수가 그걸 관리한답시고 통장을 가져갔어요. 그날 민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마치 제 걱정을 하는 것처럼 말했답니다. 엄마, 어차피 용돈 필요하면 제가 드릴 거니까 제가 관리할게요. 엄마 혼자 쓰시면 어디다 쓰셨는지 기억도 못 하시잖아요.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요. 그때도 전 고분고분 통장을 내줬답니다. 아들 말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나이 들면 깜빡깜빡하니까요. 효자라고 날 생각해 주는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제 돈으로 아들 내외가 매달 고깃집 가고 백화점에서 옷 사고 주말마다 드라이브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날씨가 참 화창했답니다. 하늘이 맑고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던 날이었죠. 제 친구 영자 언니 칠순 잔치가 있었어요. 40년 지기 친구였답니다. 축의금이 필요해서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민수야, 엄마 친구 칠순 잔치가 있는데 축의금 10만 원만. 말을 끝맺기도 전에 민수 얼굴이 확 굳어지더라고요. 눈빛이 차갑게 식었답니다. 엄마, 요즘 경기가 어떤데요? 저희도 빠듯하게 살아요. 그런데 굳이 가셔야 해요? 전화로 축하한다고 하시면 되잖아요. 옆에서 며느리가 거들었어요. 맞아요, 어머님. 요즘 젊은 사람들도 경조사 안 다니는 추세예요. 10만 원이 작은 돈이에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제 돈인데 제가 평생 일해서 모은 연금인데 10만 원도 자유롭게 못 쓰는 신세가 된 거예요. 결국 그 잔치엔 못 갔답니다. 영자 언니한테 전화해서 몸이 안 좋아서라고 거짓말했어요. 창피해서 차마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틀 뒤 며느리가 명품 가방을 들고 왔더라고요. 거실 소파에 툭 던지면서 신이 난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여보, 봐봐요. 백화점에서 마지막 하나 남은 거 득템했어요. 제가 참다 못해 물었답니다. 수진아, 그거 비싼 거 아니냐? 200만 원이나 한다며. 그 순간 며느리 얼굴이 싹 변했어요. 마치 제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요. 어머님, 제 돈 제가 쓰는 건데 왜 그러세요?
맨날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해요? 저도 번 돈 있고 쓸 권리 있어요. 그날 밤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가운 밤이었답니다. 잠을 설치고 있었어요. 소파 밑에서 발견한 그 서류들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답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방문을 살짝 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거실에서 아들 내외의 목소리가 들려온 게요. 낮게 속삭이는 소리였지만 고요한 밤이라 또렷하게 들렸답니다. 여보, 진짜 이번 달 안에 집 팔아야 해. 재혁이 형이 사업 자금 당장 필요하다잖아. 민수의 목소리였어요. 평소보다 절박하고 초조하게 들렸답니다. 전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답니다. 그래도 어머님한테 말씀은 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 명의 집인데 몰래 파는 게 말이 돼요? 며느리 수진이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엔 걱정이 아니라 짜증이 묻어 있었답니다. 마치 귀찮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투였어요. 말해서 뭐해? 어차피 도장은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 엄마는 그냥 요양원 보내면 돼. 거기 가시면 오히려 편하실 거야. 전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몸을 기댄 채 손으로 입을 막았답니다. 지금 내 아들이 내가 10달 뱃속에 품고 26해를 키운 내 아들이 저런 말을 하고 있다니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지만 소리조차 낼 수 없었답니다. 요양원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요. 한 달에 200만 원은 기본이라던데. 수진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지만 그건 절 걱정하는 게 아니었답니다. 돈이 걱정이었던 거죠. 걱정 마. 엄마 연금이 85만 원이고 기초연금까지 합치면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나와. 거기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되면 본인 부담금 20%만 내면 돼.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50만 원 정도면 충분해. 그럼 남은 돈은요? 당연히 우리가 쓰는 거지. 오히려 우리가 생활비 안 대도 되니까 이득이야. 지금은 한 달에 식비랑 공과금으로 100만 원 넘게 들어가잖아. 가슴이 무너져 내렸답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날 정도로 힘이 빠졌어요. 복도 바닥이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보다 제 마음이 더 얼어붙었답니다. 사실 여기에는 더 충격적인 대화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여보, 5억으로 사업 진짜 괜찮은 거 맞죠? 재혁이 형 말만 믿고 하는 건데. 내 고등학교 동창인데 뭘 걱정해. 100% 대박이야. 1년만 투자하면 최소 2배는 번다니까. 그럼 우리 10억 생기는 거야, 10억? 민수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어요. 마치 벌써 그 돈을 손에 쥔 것처럼 말이에요. 와, 10억이면 우리 강남 아파트로 갈 수 있겠네요. 이 낡은 동네는 정말 질색이었어요. 엘리베이터도 없고 주차장도 좁고, 그럼 외제차도 바꾸고 유럽 여행도 가고, 생각만 해도 좋다, 정말. 둘이서 낄낄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집 팔아서 한탕하겠다는 게 그렇게 신이 나나 봐요. 제가 어디서 늙어 죽든 말든 상관없다는 듯이요. 손톱으로 손바닥을 꽉 쥐었더니 피가 날 것 같았답니다. 엄마가 나중에 알고 뭐라고 하면 어떡해요? 뭐라긴. 엄마, 요양원이 훨씬 좋아요. 거기 가면 또래 친구들 많고 간호사들이 3일 해주고 건강관리도 철저히 해주잖아요.
여기 혼자 계시는 것보다 100배 낫다니까요. 이렇게 말하면 돼. 그래도 처음엔 서운해 하실 텐데. 어차피 엄마는 순한 양이잖아. 평생 우리 말 다 들으셨는데 이번에도 그러실 거야. 걱정 마. 순한 양이라고요? 제가 참고 참아온 게 순한 양으로 보였던 거예요? 눈앞이 캄캄했답니다. 입술을 깨물었더니 피 맛이 났어요. 그래도 소리 내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답니다. 그나저나 어머님 요즘 눈치 빠르신 것 같던데. 청소하시다가 혹시 서류 본 거 아니에요? 설마. 소파 밑 구석에 처박아뒀는데 뭘. 청소도 대충대충 하시는데 거기까지 볼 리 없어. 또 한 번 비수가 꽂혔어요. 전 매일 무릎 꿇고 구석구석 청소했답니다. 관절이 아파서 파스 붙이고 했어요. 그런데 대충 한다고요? 빨리 처리합시다, 여보. 다음 주 수요일에 부동산 사장님이 계약자 데리고 오신대요. 계약금만 5천만 원이래요. 알았어. 그때까지 엄마한테 절대 들키면 안 돼. 딱 일주일만 참자. 발소리가 침실 쪽으로 가까워졌어요. 전 황급히 제 방으로 돌아와 문을 조심스럽게 닫았답니다. 침대에 주저앉았지만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한동안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천장을 바라보며 결심했답니다. 더 이상 순한 양으로 살지 않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아들 내외가 출근하고 나서 전 남편 영정 앞에 앉았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지 벌써 12년이 됐어요. 영정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답니다. 그 웃음을 보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여보, 우리 아들 내가 제대로 키우지 못한 것 같아요. 당신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효자였는데 목이 메어서 말을 잇지 못했답니다. 남편 생전에 민수는 정말 착한 아들이었어요. 아버지 병원비 마련하려고 아르바이트 3개씩 뛰고 밤새 간병하던 아들이었답니다. 그때 수진이도 헌신적이었어요. 시아버지 수발을 정성껏 들었죠. 그래서 전 이 며느리를 믿었어요. 우리 아들 곁을 지켜줄 사람이라고요. 당신이 보고 싶소.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때였습니다. 문득 서랍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맨 아래 서랍, 남편 유품을 넣어둔 곳이었답니다. 손이 떨리며 서랍을 열었어요. 남편의 낡은 지갑, 시계, 그리고 그 서류가 있었답니다. 효도 계약서. 6년 전 이 아파트를 아들 명의로 증여할 때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문서였어요. 당시 변호사가 꼭 만들어두라고 권했던 거였답니다. 어머님, 요즘 부동산 증여하실 때 효도 계약서를 같이 쓰시는 분들 많으세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시는 거죠. 그때 전 코웃음 쳤답니다. 우리 아들은 그런 애 아니에요. 절대 그럴 일 없어요. 하지만 남편이 말했어요. 병상에 누워서도 또렷한 목소리로요. 여보, 만약을 위해서라도 해둬요. 세상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요. 결국 남편 뜻을 따라서 작성했답니다. 계약서 내용은 명확했어요. 증여자인 박명숙에게 불효하거나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증여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 아들과 며느리도 도장을 찍었어요. 그때는 형식적인 거라고 생각했겠죠. 전 그 계약서를 꺼내 들고 한참을 들여다봤답니다. 남편 필체로 쓰인 메모가 구석에 있었어요. 여보,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힘든 일이 생긴 거겠지요. 미안하오.
내가 더 오래 살아서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당신은 강한 사람이요. 당신 인생은 당신 것이요. 누구를 위해 희생만 하며 살지 마시오. 눈물이 종이 위로 뚝뚝 떨어졌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쓴 글씨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썼는지 글씨가 삐뚤빼뚤했답니다. 여보,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왜 이걸 만들어두라고 했는지. 그날 오후 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답니다. 6년 전 그 계약서를 작성해준 장 변호사였어요. 60대 초반에 인자해 보이는 분이었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십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전 떨리는 손으로 효도 계약서와 소파 밑에서 발견한 서류들을 내밀었답니다. 장 변호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어머님, 이건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증여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처분하려 했으니까요. 게다가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럼 제가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물론입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장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조심스러운 표정이었답니다. 가족 간의 일이니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오해는 아닐까요? 전 고개를 저었어요. 단호하게요. 오해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들었어요. 아들 내외가 절 요양원에 보내고 집을 팔아서 사업하겠다고 모의하는 거려. 사실 여기에는 제가 내린 마지막 결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전 아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정말 마지막으로요. 혹시나 하는 희망이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어쩌면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고 아들 내외가 순간적으로 힘들어서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하자마자 전 연기를 시작했어요. 가슴을 움켜쥐고 소파에 주저앉았답니다. 민수야. 엄마 가슴이 너무 아파. 가슴을 움켜쥐고 소파에 쓰러졌을 때 연기를 하려 했는데 갑자기 가슴이 진짜 아파왔답니다. 연기가 아니었어요. 며칠간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어서 온몸이 천근만근이었거든요. 숨도 가빠지고 식은땀이 흘렀답니다. 민수야. 병원 좀 데려다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들이 제 마지막 희망이었답니다. 제발 엄마를 걱정해 주길 바랐어요. 예전처럼 황급히 달려와서 엄마 괜찮으세요? 빨리 병원 가요. 하고 말해주길 간절히 원했답니다. 민수가 현관에서 구두를 벗으며 힐끗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차갑더라고요. 마치 귀찮은 일이 생긴 것처럼요. 엄마, 또 어디 아프세요? 어제도 괜찮다고 하시더니. 아니야. 오늘은 진짜 심하다.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져. 전 진심으로 호소했답니다. 실제로 어지러워서 눈앞이 흐릿했어요.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며느리 수진이가 고개를 빼꼼 내밀었어요. 어머님, 갱년기 증상 아니에요? 요즘 60대 분들 다 그러시던데. 그냥 누워서 쉬세요. 갱년기요? 전 이미 70을 바라보는 나이인데 무슨 갱년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답니다. 민수야, 제발. 응급실이라도. 가슴이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아. 그때였습니다. 아들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 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엄마,
솔직히 병원비가 얼마나 드는데요? 요즘 응급실 한 번 가면 10만 원은 기본이에요. 그냥 약국 가서 소화제나 드세요. 여보, 그래도 진짜 아프신 것 같은데.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엔 진심이 없었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었어요. 괜찮아. 엄마 맨날 어디 아프다고 하시잖아.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야. 민수가 소파에 털썩 앉으며 리모컨을 집었어요. 텔레비전을 켜더니 야구 중계를 보기 시작했답니다. 마치 제가 투명인간이라도 된 것처럼요. 전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답니다. 심장이 정말로 찢어질 것 같았어요. 육체적 고통보다 마음의 고통이 더 컸답니다. 내 아들이, 내가 목숨 걸고 낳아서 키운 아들이 날 이렇게 대한다니요. 민수야, 엄마 진짜 죽을 것 같아. 제발. 에이 엄마, 맨날 죽는다 죽는다 하시면서 팔팔하시잖아요. 저녁이나 차려주세요. 저 배고파요. 그 순간 뭔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제 마음속에서요. 마지막 남아있던 모정이라는 끈이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전 천천히 일어났답니다. 어지럽고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가슴을 부여잡고 억지로 일어섰어요. 부엌으로 가서 찬장을 열었답니다. 아프던 가슴이 조금씩 아픔이 사라지고 있었지만 손은 부들부들 떨렸어요. 밥을 하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답니다. 밥솥 뚜껑에 제 늙은 얼굴이 비쳤어요. 주름투성이에 눈가는 처져 있고 머리는 새하얗게 센 모습이었답니다. 나는 평생 뭘 한 걸까? 저녁상을 차려놓았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제육볶음, 된장찌개, 김치전까지 만들었답니다. 식탁에 앉은 민수와 수진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전 한 숟가락도 뜰 수가 없었답니다. 민수야, 네 엄마. 엄마가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뭔데요 또? 짜증 섞인 목소리였어요. 유언장 좀 써야 할 것 같아서 공증 사무실 좀 같이 가줄래? 사실 여기에는 놀라운 반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전 아들의 반응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유언장이라는 말에 혹시 놀라거나 걱정하지 않을까 싶었답니다. 그런데 민수는 웃었어요. 비웃듯이요. 엄마, 유언장은 무슨. 그냥 여기다 사인이나 하나 해두세요. 내가 죽으면 모든 재산은 아들 김민수에게라고요. 옆에서 수진이가 낄낄거리며 웃었어요. 어머님, 그래도 아직 젊으시잖아요. 유언장은 80 넘어서 쓰셔도 되는데. 아직 젊으니까 요양원 보내려는 거겠지. 속으로 중얼거렸답니다. 이제 더 이상 희망은 없었어요. 마지막 시험은 완전히 실패했답니다. 그날 밤 전 장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변호사님, 증여 취소 진행해 주세요. 당장요. 일주일이 흘렀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전 완벽하게 연기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순한 양처럼요. 아들 내외 눈치를 보면서 밥 차려주고 청소하고 며느리한테 구박당하면서도 참았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장 변호사는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해뒀답니다. 증여 취소 서류, 법원 공증, 그리고 부동산 등기 말소 신청까지요. 이제 남은 건 그날, 그 결정적인 날뿐이었어요. 수요일 오후 2시 부동산 사장과 계약자가
우리 집에 온다는 날이었답니다. 아들 내외는 오전에 연차를 냈더라고요. 설레는 표정으로 집안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마치 무슨 잔칫날처럼 말이에요. 여보, 계약금 5천만 원 들어오면 우리 뭐부터 살까? 수진이가 들뜬 목소리로 물었어요. 일단 차부터 계약해야지. 외제차가 딱 좋을 것 같은데? 오빠, 나는 명품 가방 몇 개 더 사고 싶어요. 둘이서 낄낄거리며 웃는 소리가 거실 가득 울려 퍼졌답니다. 전 제 방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장 변호사가 준비해준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남편 영정을 한 번 더 바라봤답니다. 여보, 지켜봐 주세요. 오늘 제대로 한번 해보겠어요. 오후 2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답니다. 민수가 황급히 현관으로 달려갔어요.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밝은 목소리였어요. 부동산 사장 김 사장과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부부가 들어왔답니다. 계약자들이었어요. 아이고, 집이 정말 깔끔하네요. 위치도 좋고. 계약자 남편이 집안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워했어요. 네, 저희 어머니가 아주 깨끗하게 관리하셨습니다. 어머니, 손님들 오셨어요. 민수가 제 방 쪽을 향해 큰 소리로 불렀어요. 전 천천히 방문을 열고 나왔답니다. 서류 가방을 손에 들고요. 어머님, 여기 앉으세요. 계약서에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김 사장이 식탁에 서류를 펼쳐 놓았어요. 매매 계약서였답니다. 5억에 거래하는 계약서요. 제 명의로 된 집을요. 그때였습니다. 전 조용히 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 집을 팔 생각이 없습니다. 순간 거실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민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답니다. 엄마, 지금 무슨 소리예요? 내가 언제 집을 팔겠다고 했니? 내 허락도 없이 내 도장을 몰래 찍어서 계약하려 했잖니?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 속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답니다. 김 사장이 당황하며 민수를 쳐다봤어요. 김 선생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머님 동의 없이 진행하신 겁니까? 아, 아니에요. 엄마가 깜빡하신 거예요. 엄마, 기억 안 나세요? 분명히 승낙하셨잖아요. 민수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변명했어요. 수진이도 옆에서 거들었답니다. 맞아요, 어머님. 며칠 전에 분명히 괜찮다고 하셨어요. 요양원 가시는 것도 좋다고. 거짓말하지 마라. 전 서류 가방을 식탁 위에 탁 내려놓았어요. 가방을 열고 효도 계약서를 꺼냈답니다. 6년 전 내가 이 집을 너희한테 증여할 때 이런 계약서를 썼다. 증여자인 나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처분하면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거기 내 도장도 찍혀 있지? 민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답니다. 엄마, 그건, 그리고 이건 증여 취소 서류야. 어제 법원에서 공증 받아왔어. 오늘부터 이 집은 다시 내 명의로 돌아온다. 장 변호사가 준비해준 서류를 하나씩 꺼내며 설명했답니다. 부동산 사장과 계약자 부부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어요. 저희는 그냥 가보겠습니다. 사기당할 뻔했네요. 계약자 부부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김 사장도 서류를 챙기며 민수를 노려봤답니다.
김 선생님, 이건 명백한 사기 행각 아닙니까? 다시는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이제 거실엔 저와 아들 내외만 남았답니다. 민수가 무릎을 꿇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갑자기 현실을 깨달은 거겠죠. 엄마, 미안해요. 잠깐 정신이 나갔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전 차갑게 손을 뿌리쳤답니다. 이제 나가거라. 너희 둘 다. 민수가 제 발을 붙들었어요. 눈물까지 흘리면서요.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인지 연기인지 이젠 알 수 없었답니다. 엄마, 제발요. 우리 어디 가서 살아요? 집도 없는데. 너희가 나한테 요양원 보낼 생각했을 때 내가 어디 가서 살지 생각이나 했니? 수진이가 소파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전 흔들리지 않았답니다. 일주일 전 한밤중에 들었던 그 대화가 생생했거든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기회? 나도 너희한테 마지막 기회를 줬었어. 내가 아프다고 병원 가자고 했을 때 뭐라고 했지? 민수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사인이나 하라고 했잖니. 죽으라고 했잖니. 내 아들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왔답니다. 당장 짐 싸서 나가. 오늘 안으로. 엄마, 그래도 피부치인데 이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민수가 마지막으로 협박조로 말했어요. 효도 타령하는 사회 분위기를 이용하려는 거였답니다.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널 키우는데 30년 고생했니? 그 사람들이 너 대학 보내려고 새벽 시장에서 생선 팔았니? 전 더 이상 참지 않았어요. 평생 참고 살았던 게 후회됐답니다. 지금 당장 나가지 못해. 제 목소리가 커지자 아들 내외가 깜짝 놀랐어요. 순한 양이었던 엄마가 이렇게 화를 내는 건 처음 봤을 테니까요. 결국 둘은 방으로 들어가서 황급히 짐을 쌌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큰 캐리어 2개를 끌고 나온 아들 내외는 현관에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엄마, 후회할 거예요. 나중에 아파도 우리 절대 안 와요. 그래, 오지 마라. 너희 없어도 잘 산다. 현관문이 쾅 닫혔답니다.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후들후들 떨렸답니다.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답니다.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들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답니다. 엄마, 어차피 엄마 재산이라고 이 집밖에 없잖아요. 나중에 돈 없어서 고생하지 마세요. 우리한테 손 벌리지 말고요. 문자를 읽고 웃음이 나왔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어요. 끝까지 저를 무시하는구나 싶었답니다. 사흘 뒤였어요. 전 여행사에 전화를 걸었답니다. 세계 일주 상품으로 제일 좋은 거 하나 예약하고 싶은데요. 네, 고객님. 예산이 어떻게 되십니까? 5억 있어요. 1년 정도 여유롭게 다니고 싶어요. 상담 직원이 놀라는 기색이었답니다. 네, 5억이요? 그 정도면 최고급 크루즈 여행도 가능하십니다. 그날 오후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한 번도 전화를 받지 않더니 5번째에 받았답니다. 엄마, 왜요? 할 말 있으면 문자로 하세요. 퉁명스러운 목소리였어요. 민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너희 내일 집으로 와라. 중요한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인데요? 저희 바빠요. 시골 땅 얘기야. 시골 땅이라는 말에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무슨 시골 땅이요? 내 외할아버지가 남겨주신 땅 있잖니. 충청도 그 땅. 아, 그 잡초만 무성한 땅이요? 그게 왜요?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한테 물려주신 땅이 있었어요. 2,000평 정도 되는 임야였답니다. 아들도 알고 있었지만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했죠. 그 땅 말이야. 전 잠시 말을 끊었다가 천천히 말했답니다. 작년에 도시개발 지역으로 편입됐단다. 보상금이 나왔어. 얼마요? 아들 목소리가 떨렸어요. 5억. 전화기 너머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아마 민수가 들고 있던 물건을 떨어뜨린 것 같았어요. 내일 오후 2시 집으로 와라. 그 얘기하자. 전화를 끊었답니다. 그리고 혼자 쓴웃음을 지었어요. 사실 여기에는 놀라운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5억은 작년이 아니라 3년 전에 이미 들어온 돈이었어요. 아들한테 말하면 빼앗길까봐 비밀 계좌에 넣어뒀던 거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당부했거든요. 여보, 만약을 위해 비상금은 꼭 만들어 두시오. 아무도 모르게. 남편 말대로 했던 게 지금 이렇게 빛을 발하는구나 싶었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아들 내외였답니다. 사흘 만에 보는 얼굴인데 어색하더라고요. 엄마.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제가 차가운 표정으로 물었답니다. 왔니?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어요. 순간 화가 치밀었답니다. 돈 얘기하니까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효도할게요. 엄마 모시고 잘 살게요. 수진이도 옆에서 고개를 푹 숙였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철이 없었어요. 전 소파에 앉아서 둘을 차갑게 쳐다봤답니다. 그 땅 보상금 말이야. 둘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 돈으로 엄마가 세계 일주 갈 거다. 민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세계 일주요? 엄마가요? 왜 내가 못 갈 이유라도 있니? 평생 자식 키우느라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봤어.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전 미리 준비해둔 여행사 계약서를 식탁 위에 펼쳐놓았답니다. 1년짜리 세계 일주 프리미엄 패키지였어요. 유럽, 미주,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까지 전부 포함된 상품이었답니다. 엄마 미쳤어요? 5억을 혼자 다 쓰겠다고요? 민수가 소리를 질렀어요. 본색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답니다. 내 돈인데 내가 쓰면 안 되니? 내가 쓸 거였어? 그래도 자식한테 물려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5억이면 우리 집도 사고 차도 바꿀 수 있는데. 아, 역시나였어요. 효도하겠다던 말은 온데간데 없고 돈 얘기만 하더라고요. 너희한테 이미 5억짜리 아파트 증여했잖니. 그것도 모자라니? 그건 다시 엄마 명의로 돌아갔잖아요. 당연하지. 너희가 배신했으니까. 수진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무릎을 꿇었어요. 하지만 그 눈물이 이제는 하나도 안 슬퍼 보이더라고요. 어머님, 제발이요. 저희 정말 잘못했어요. 그 돈으로 어머님 모시고 좋은 데서 살게요. 강남에 좋은 아파트 사서 모시겠어요. 너희랑 살기 싫다고 했잖니.
전 일어서서 안방으로 갔어요. 이미 싸둔 캐리어 2개를 끌고 나왔답니다. 민수가 황급히 막아섰어요. 엄마, 진짜 가시려고요? 68살에 혼자 세계 일주를요? 왜? 내가 늙어서 못 다닐 것 같아? 여행사에서는 오히려 환영하던데. 요즘 시니어 여행객 많다고. 사실 여기에는 제 인생 최고의 반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전 단순히 여행만 가는 게 아니었어요. 여행하면서 만난 사람들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계획이었답니다. 여행사 상담사가 알려줬거든요. 시니어 세계 일주 프로그램엔 같은 또래 사람들이 많이 참여한다고요. 서로 친구도 되고 새로운 인연도 만들어 간다고요. 내일 오전 10시 비행기야. 첫 번째 목적지는 스위스 취리히고. 엄마, 민수가 제 팔을 잡았어요. 하지만 전 뿌리쳤답니다. 손 떼. 이제 우리 남이야. 남이요? 그래도 피를 나눈 사이인데. 피를 나눴으면 피를 나눈 것처럼 대접했어야지. 너희는 날 요양원에 처박으려고 했잖니. 수진이가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전 돌아보지 않았답니다.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뒤에서 민수가 소리쳤답니다. 엄마, 나중에 후회해도 늦어요. 돈 다 떨어지고 아파도 우리한테 오지 마세요. 전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어요. 걱정 마. 안 갈 테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래도 참았답니다. 이제 우는 건 끝이에요. 앞으로는 웃으면서 살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 비즈니스 라운지에 앉아 있었답니다. 창밖으로 비행기들이 이륙하는 게 보였어요. 곧 저도 저 하늘을 날아갈 거예요. 68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사는 거랍니다. 옆 테이블에 비슷한 연배의 여성분이 앉아 계셨어요. 혼자 여행 가시는 것 같았답니다. 그분이 먼저 말을 걸어오셨어요. 혼자 여행 가세요? 네, 세계 일주 갑니다. 어머, 저도요. 혹시 드림 투어 프리미엄 패키지 맞으세요? 맞아요. 우린 반갑게 인사를 나눴답니다. 그분도 저와 비슷한 사연이 있으셨대요. 자식한테 배신당하고 혼자 사는 법을 배우신 거래요. 제 인생은 이제부터예요. 70까지 10년, 80까지 20년 남았잖아요.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예요. 그분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답니다. 맞아요. 제 인생은 이제부터예요.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전 캐리어를 끌고 게이트로 향했답니다. 걸어가면서 문득 핸드폰을 꺼냈어요. 아들한테서 온 문자 메시지가 20통이나 있었답니다. 하지만 읽지 않았어요. 대신 새로운 문자를 하나 썼답니다. 민수야, 엄마는 행복하게 잘 살 거다. 너도 내 인생 열심히 살아라.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 엄마는 이제 나를 위해 살 거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핸드폰을 가방 깊숙이 넣었어요. 비행기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답니다. 1등석이었어요. 평생 처음 타보는 1등석이었답니다. 승무원이 웰컴 드링크로 샴페인을 가져왔어요. 좋은 여행 되세요, 승객님. 감사합니다. 샴페인 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행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답니다. 이륙하는 순간 제 마음도 함께 날아오르는 것 같았어요. 구름 위로 올라가니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답니다.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68년 만에 처음 보는 풍경이었답니다. 자, 이제 전 취리히에 도착하면 알프스를 보러 갈 거예요. 그 다음엔 파리, 그 다음엔 로마. 1년 동안 세상 구경 실컷 하고 올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도 제 인생을 살 거예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을 위해 사세요. 그게 진짜 행복이랍니다.